네, 이 미국이요, 멕시코의 특정 지역을 공습하는, 폭격하는 그런 일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좀 무섭게 들리기도 하는데, 트럼프 행정부가 이 멕시코 내 불법 약물 제조 그 근거지를 공중 공격, 폭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NBC 방송은요, 이 불법 약물 밀수 문제 해결을 위해서 백악관과 국방부 당국자들이 이 방안을 매우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일단 그 멕시코 정부와 협력을 해서 공습을 하겠다는 것이 기본 방침이긴 합니다만은 멕시코 정부에 통보하지 않고 단독으로 미국이 그냥 멕시코 내의 이 불법 약물 제조 공장 이 근거지를 공습하는 그런 방안도 단독 공습 방안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이런 얘기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방부의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은 멕시코 정부 관계자들과 비공식 대화 자리를 가졌다. 라고 말하면서 이 불법 약물 카르텔에 대한 일방적인 군사작전 가능성을 이제 그 자리에서 경고했다. 사전에 말을 했다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그 멕시코 대사로 지명한 로널드 존슨 전 엘살바도르 대사도요, 미국 시민의 생명이 위험하다면 멕시코 정부에 알리지 않고 미국 단독으로 멕시코 내에 그 불법 약물 공장 그 근거지를 공습하는 군사작전 펼칠 수 있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사전에 이렇게 포석을 까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과정에서부터 이 불법 약물 문제에 대한 강력한 대처 필요성을 여러 차례 크게 강조한 바 있죠. 특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불법 약물을 밀 수출하는 8개 대형 그 밀 수출 집단이 있는데 그 중에 6개가 멕시코에 근거지를 두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미군과 이 CIA는요, 이 멕시코에 대한 정찰 비행을 공중에서 이 정찰 비행을 대폭 강화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언제 폭격을 할지 모르니까 사전에 정보를 입수하고 좀 더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 등등등 이유로 멕시코에 대한 정찰 비행을 지금 대폭 늘렸습니다. 그래서 불법 약물 근거지에 대한 정보를 계속 강화해서 수집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찌 보면 실제 공습을 하기 위한 막바지 단계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자, 이는 이 불법 약물 조직의 주요 인사, 또 고위급, 뭐 두목급도 되는 사람들, 또 그다음에 무슨 창고, 제조 공장 등의 이 거점을 향후 공습할 때 이 표적이 될 만한 어떤 명단이나 장소 이런 것을 정확하게 파이널라이즈 하기 위한 그런 단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멕시코 정부의 어떤 동의 없이 단독으로 국경을 넘어가서 그들을 공격할 경우에 어찌 보면 이제 국제법 위반 논란도 있을 수 있고요. 뭐 당연하겠죠. 그리고 미국과 멕시코 양국 간의 관계에도 좀 적지 않은 갈등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멕시코와 협의 없이 단독으로 한다?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은 요즘은 뭐 워낙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뭐 연일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역시 배제할 수도 없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멕시코의 클라우디아 쉐인바움 대통령도 최근에 그 기자회견을 갖고 미국의 단독 공습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런 개입을 우리는 단호히 거부한다.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미국을 믿는다.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을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뭐 하지만 뭐 미국이 그 말을 반드시 들으라는 법은 없고요. 자, 그 현안에 불법 이민자 차단 등등에 대해서 이제 멕시코가 나름대로 좀 도우려고 하는 지금 현안이 있잖아요. 그런데 만일 그런 일을 하게 되면 미국과 멕시코의 관계가 악화되는 것은 물론이요.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협조했던 어떤 불법 약물에 대한 정보 제공, 또 뭐 불법 이민자들에 대한 뭐 차단 조치, 그리고 뭐 멕시코뿐만이 아니라 저 밑에 중남미에서 걸어 몇 달을 걸어서 멕시코를 통해서 이제 미국으로 들어오는 그런 이제 불체자들의 그 미립국 루트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멕시코가 그거를 좀 멕시코 국경에서 미국과 닿는 그 국경에서 좀 막아주면 괜찮은데 나 이제 정말 그런 식으로 우리 관계가 악화되면 나 이거 안 막아줄 거야. 나 그냥 놔둘 거야. 그렇게까지 지금 멕시코가 대응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와 함께 이들 불법 약물 조직에 대한 군사 공격의 그 효율성에 대해서도 미국에서 이제 많은 얘기는 나오고 있습니다. 드론으로 조직의 주요 인사나 창고 등을 공습하는 것은 약물 근절에 대한 의지를 알리는 어떤 그 상징적인 의미는 되겠지만 어떤 상징적인 메시지를 전 세계에 전달하는 그런 모습은 되겠지만 조직의 밀수 행위 자체를 궁극적으로 중단시키지는 못할 것이다. 그런 분석입니다. 만일 특정 어떤
밀림 속에 있는 어떤 특정 공장을 찾아서 공습을 했다고 하더라도 사실 그런 불법 약물 제조하는 그런 공장들이 뭐 어마어마하게 대단한 최첨단 무슨 시설이 있어야 되고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냥 멕시코의 원주민들, 가난한 원주민들이 그냥 시키는 대로 그냥 간의 수공업 같이 그냥 손으로 일일이 다 손으로 해서 만드는 그런 건데 뭐 공장 하나, 두 개 폭격했다고 다시 딴 산에 가서 딴 정글에 들어가서 몰래 만드는 거는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뭐 한두 개 공장을 파괴했다고 근절시키지는 못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율성에 대한 좀 논란이 있는 것이죠. 보수 성향의 싱크탱크 브루킹스 연구소라고 있습니다. 이 브루킹스 연구소 측에서는 폭탄을 투하한다는 아이디어는 뭐 매력적으로 들릴 수는 있겠지만 실제로는 그 각종 리스크에 비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별로 없을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별 효용이 없을 것이다. 뭐 이렇게 진단을 내놓게 되었습니다. 여하튼 불법 약물 네트워크를 일망타진하기 위해서는 조직 지도부를 생포해야 한다라는 그런 전문가들의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아무것도 모르는 그냥 시킨 대로 일만 하는 그 노동자들이 좀 20, 30명에서 일하는 그 공장 뭐 그런 공장 몇 개 폭파시킨다고 되는 게 아니다. 조직의 최고위 지도부를 잡아야 되는데 그것도 그냥 생포를 해야 된다. 그래서 더 많은 정보를 그들로부터 신문해서 얻어내는 것이 드론이 가서 그냥 몇 군데 때려버리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이다. 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드론으로 공습하고 그런 거 말고 몰래 잠입해서 생포하는 오히려 그런 작전이 낫다라는 그런 분석이죠. 아무튼 이제 그 무슨 멕시코의 그런 공장을 막 공중에서 폭격한다 막 이런 얘기를 들으면 사실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들 세대는 무언가 특히 이제 한인 1세들 무언가 좀 뭐 공습, 폭격 이런 데에 대한 좀 트라우마 같은 게 있죠. 예. 그 자체로도 물론 당연히 두려운 그런 행위이기도 합니다만은 자칫 걷잡을 수 없이 더 확산될까 봐 두렵고요. 또 한국의 우리 근현대사에서 있었던 그 전쟁 역사에 대한 기억, 뭐 그걸 경험하신 분이시던 아니면 부모 세대에 경험했기 때문에 생생하게 이제 들었던 또는 배웠던 그런 우리들 세대에서는 더더욱이 그런 무슨 공중에서 폭격한다, 뭐 전쟁까지는 아니어도 무슨 무인 비행기가 가서 공습한다, 폭격 이런 얘기 들으면은 좀 두렵습니다. 좀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쪼록 실제적인 이 공습이라는 상황까지는 좀 안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테슬라가요, 사우디아라비아 시장에 진출했습니다. 뭐 요 한 줄만 딱 들으시면, 뭐 테슬라 굉장히 뭐 진취적으로 비즈니스 하는 회사니까 사우디아라비아 뭐 어디 뭐 진출하는 건 뭐 당연하지 뭐 그게 무슨 큰 뉴스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몇 가지 포인트에서 이제 뉴스거리는 돼요. 왜냐면, 그 중에 하나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석유가 넘쳐나서 석유가 물보다 싼 뭐 그런 나라잖아요. 그 나라에 가서 전기차를 팔아? 석유가 이렇게 넘쳐나는 나라에서 석유 대신 이걸로 합시다? 글쎄, 이게 무슨 뭐 북극에 가서 냉장고 파는 얘기?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요. 자,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자, 테슬라 웹사이트에 따르면 테슬라는 10일자, 즉 오늘자로 사우디아라비아의 수도 리야드에서 현지 진출을 기념하는 행사를 열고 이 전기차 판매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라고 그렇게 웹사이트에 공고돼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세계 제2의 석유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고요. 또 세계 최대의 석유 수출국입니다. 뭐 이거 모르시는 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의 거의 모든 그 산업 구조가 석유 중심의 경제 구조로 되어 있는 어떤 대표적인 그런 나라인데요. 그런 나라에 전기차가 진출한다? 석유 대신 전기차가 진출한다? 좀 그런 면에서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달로 예상되는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 순방 일정을 앞두고 테슬라가 선제적으로 사우디아라비아 진출을 선언한 것이다라는 뭐 그런 분석도 있습니다. 5월 또는 늦으면 6월 이때쯤으로 관측되는 이 트럼프 대통령의 사우디아라비아 순방 때 양국 간의 대규모 투자 계획이 논의될 것으로 지금 얘기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테슬라가 미리 잽싸게 먼저 숟가락을 얹는 차원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 양국 간의 대규모 투자 논의가 예상되는 가운데 테슬라를 비롯한 미국 기업들은 이를 활용해서 사우디에서 사업 기회를 잡는 것을 벌써부터 이제 모색하기 위해서 지금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 기업들 중에 하나 테슬라는 발빠르게 움직이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사우디 진출을 오늘 선언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워싱턴에 있는 아랍 국가 연구소는 이와 관련해서 테슬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방문 전에 사우디 시장에 확고하게 진출한 다음에 그 여세를 몰아서 이제 수입을 올리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현재 테슬라의 가장 강력한 경쟁 업체는 어딘지 아시나요? 네, 잘 아시는 중국 전기차 업체입니다. 심볼은 BYD입니다. BYD. 그 회사 이름은 비아디라고 읽습니다. 이 비아디가 세계 2위의 전기차 업체로서 테슬라와는 이제 경쟁되는 그런 쌍두마차인데, 비아디는 사실 지난해 5월에 이미 사우디아라비아 시장에 진출했습니다. 아주 일찌감치 진출해서 선제 포석을 깔아놓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다만 비즈니스가 아직 잘 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앞서서 조금 예상했듯이 여러 가지 이제 전기차가 진출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배터리 충전 문제인데요. 이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극심한 여름의 폭염. 사우디아라비아는 한여름에 이제 섭씨로 봤을 때 50도에서 55도까지 다닌답니다. 이건 무슨 뭐 거의 목욕탕의 그 온탕 아니면 무슨 뜨거운 사우나 정도 될 만큼 뜨거운 그런 폭염이 여름 내내 계속되는 게 이 사우디아라비아인데, 사우디와 사우나가 좀 헷갈리네요. 예. 그렇게 사우나 같은 나라가 사우디인데, 최고 기온이 50도가 넘는 그런 상황에서는요, 전기차의 배터리가 더 빨리 소모된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미국에서 웬만한 지역에서 fully charge 하면 뭐 400km, 뭐 450km, 뭐 350마일, 400마일 뭐 정도 간다고 하지만,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데에서는 여름에 충전하고 다니면은 뭐 그 절반 정도면은 벌써 다 배터리 소모가 끝나는 뭐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전기차 진출로서는 상당히 그 장벽이 있는 거죠. 거의,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사우디의 그 충전소가 한 101개 정도 있는데, 그 101개도 사실 거의 도심지 안에 다 있습니다. 도심지에서 조금만 외곽에 나가면 충전소가 없어요. 그러니까 겁나서 외곽을 나가지도 못하는 것이죠. 나갔다가 충전할 데 없으면 못 돌아오니까. 그래서 그냥 그 도심지 안에서 뺑뺑을 도는 데에 전기차를 지금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장벽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월가의 많은 분석가들은 테슬라의 그 사우디 진출을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뭐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뭐 충전소를 더 확장할 거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고, 뭐 사우디가 돈 많으니까 그까지 충전소 확장하는 것은 일도 아닐 것이다라는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그 도심지, 수도인 리야드 그 도심지 내에서만 다녀도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왜? 이 사람들이 너무 돈이 많으니까 그냥 도심지에서만 타는 차로 하나 갖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하나가 아니라 집에 뭐 2대, 3대 색깔별로 막 이렇게 사놓을 수 있는 게 사우디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괜찮은 시장 진출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전기차 판매량은 지난해 한 2,000대밖에 안 팔렸어요. 그러니까 아주 초보적인 시장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사우디아라비아는 전기차 시장을 활성화시키겠다라는 국가 차원의 목적을 갖고 지난해 390억 달러 정도를 투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더 늘리겠다라고 하고요. 저는 사우디 같은 나라가 돈 들고 뭘 하겠다고 할 때가 잘 겁나더라고요. 이 뭐 돈 들고 달겨들 땐 뭐 막아낼 장사가 없으니까. 자, 여하튼 아무튼 이렇게 석유가 넘쳐나는 나라에서 석유 대신 배터리로 가는 자동차를 판다는 게 조금은 좀 의아스럽기는 합니다만은,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기차도 100% 친환경차라고 말할 수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100% 석유가 필요 없는 차량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배터리를 충전하기 위해서 몇 시간씩 전기에 꼽아 놓잖아요. 그렇게 꼽아 놓는 그 충전기는 결국은 전기로 돌아가는 것이고요. 그 전기는 결국 석유로 그 에너지를 생산해내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의 이런 형태의 전기차라는 것은 사실 저는 뭐 전기차, 왜? 전기로 해서 충전을 시켰으니까 전기차라는 표현까지는 가능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친환경차라고 표현할 수는 없다.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석유가 넘쳐나는 나라에 전기차를 판매하는 일, 네. 어찌 보면 제가 앞서서 잠깐 언급했습니다만은 뭐 북극에 가서 냉장고를 파는 것과 좀 비슷하게 생각이 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도 합니다. 북극에 가서도 냉장고 팔려면 팔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북극이라도요.
늘 일정한 기온이 북극 전체가 다 똑같이 일정한 기온으로 여기도 그렇고 저기도 그렇고 똑같이 마이너스 40도가 1년 360일 계속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어느 지역은 정말 뭐 한 1분도 안 돼서 꽁꽁 얼 만큼 그런 극심한 강추위일 수도 있고 또 어느 지역은 그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덜 차가울 수도 있고 약간 이런 좀 상대적으로 좀 디퍼런스가 있을 터인데 냉장고처럼 냉장고가 그렇잖아요. 한쪽은 냉장고, 한쪽은 냉동고. 뭐 그렇잖아요. 그리고 뭐 냉장실도 문 열면 여기는 일반 음식 보관하는데 여기는 뭐 야채, 뭐 채소 그런 것들 뭐 보관하는데 이쪽은 뭐 드링크 보관하는데 조금씩 온도를 다르게 하면서 그 구분되어 있잖아요. 사실 그래서 그 북극이라는 것도 사실 그렇게 싹 세분되어 있지 않으니까 냉장고 하나 갖다 놓으면 냉장, 냉동, 냉장도 1도 냉장, 2도 냉장, 뭐 이런 식으로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북극에 가서 냉장고 팔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한 또 하나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기를 사냥해서 아무 데나 놔도 그냥 꽁꽁 얼어버리니까 먹는 데는 지장이 없겠죠. 내가 오늘 고기 사냥해서 뭐 고기 10개 사냥해서 한두 마리 먹고 8마리 생선 뭐 이렇게 8마리 그냥 툭 던져놔도 이 8마리 몇 시간만 지나면 꽁꽁 얼으니까 내가 한 달, 2달 후에 먹어도 뭐 이상은 없겠죠. 하지만 그 꽁꽁 얼은 걸 먹을 수는 없죠. 근데 이제 그보다 더 문제는 그렇게 이제 막 얼으니까 고기가 상하지는 않을 것이다 해서 막 아무 데나 놓을 수는 없죠. 이게 뭐 사람 얘기가 아니고 제가 그냥 비유하는 겁니다. 왜? 다른 동물들이 와서 밤사이 다 먹어버릴 테니까. 그래서 냉장고를 사다 놓으면 내가 사냥한 고기는 나만 안전하게 먹을 수 있다라는 뭐 그런 장점도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예. 이건 뭐 제가 현실적으로 생각한 건 절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생각을 우스갯소리를 한번 해 본 겁니다. 아무튼 북극에 가서도 냉장고 팔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석유의 나라 사우디에서 석유가 아닌 전기차 네, 판매한다라는 생각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절대 터무니없다라고는 생각하지 않게 됩니다. 자,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돈 많은 그들이 또 뭔가 새로운 차를 좋아할 수도 있고요. 또 있어 보이고 그런 거 좋아하니까 돈 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차가 나왔어. 뭔데?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일론 머스크, 트럼프 대통령의 오른팔, 일론 머스크가 만드는 테슬라. 야, 나 그거 하나 가져볼까? 얼마래? 한 10만 불 한다는데요? 10만 불? 수표 그 자리에 써서. 야, 세대 갖고 와. 세대 사 갖고 와. 뭐 이런 그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또 뭐, 디자인이 멋있잖아요. 또 전기차는. 왜 엔진이 필요 없기 때문에 그 엔진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에 여러 가지로 좀 자연스럽게 디자인을 할 수 있습니다. 좀 멋진 차. 그리고 좀 더 있어 보이는 차. 또 그리고 뭔가 좀 내가 이 새 시대의 좀 최첨단 트렌드를 좀 따라가는 듯한 트렌드를 좀 앞서가는 듯한 그런 내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소위 있어 보인다라는 겉멋 뭐 이런 것 때문이라도 10만 불, 20만 불짜리 테슬라 전기차가 있다면 뭐 사우디아라비아 사람들 제 생각에는 살 것 같습니다. 뭐 엄청나게 많이 전 국민이 하는 그런 건 아니지만 뭐 어느 정도 수익은 올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월가에서 분석한 테슬라의 사우디 진출은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본다라는 분석, 저도 사실은 그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뭐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 정도는 듭니다. 자, 돈 많은 사우디아라비아 얘기하다 보니까 한 가지 기사가 또 떠오릅니다. 이 억만장자 자선 사업가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자 빌 게이츠. 이 빌 게이츠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신이 사망하면 자신의 큰딸 제니퍼 게이츠 그리고 막내 아들 외아들입니다. 아들 한 명이에요. 외아들 로리 게이츠 그리고 막내딸 피비 게이츠 이 세 명의 자녀가 있는데 이 세 명의 자녀에게 토탈 1% 미만의 내 재산만을 상속해 줄 것이다. 그러니까 내 재산 총 재산의 1% 미만만 난 아이들에게 상속해 줄 것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게이츠는 최근에 공개된 한 인터뷰에서 당시 사회자가 상속에 관해서 부모가 가져야 할 올바른 사고방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그런 답변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해서 게이츠는 또 나는 모든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즉 상속에 대해서 스스로 결정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며 내 경우에는 내 아이들이 훌륭한 양육을 받았고 또 훌륭한 교육을 받았지만 내 전체 재산의 1% 미만만 넘겨줄 것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빌 게이츠는 이어서 왜냐하면 그것이
그들에게, 즉 내 자식들에게 도움이, 그러니까 상속을 만약에 1%가 아니라 뭐 50%, 60% 이렇게 어마어마한 액수의 상속을 해주면 그것이 자식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나는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라면서 내가 만든 이 마이크로소프트라는 이 기업이 이게 무슨 왕조도 아니고 그래서 나는 그들에게 이 마이크로소프트를 대를 이어서 운영해 달라고 요청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많은 생각이 드는 그런 얘기죠. 네. 그러면서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나는 우리 아이들이 자신의 수입과 자신이 일궈낸 성공을 스스로 가질 기회를 만들어주고 싶고 또 스스로가 중요한 사람이 되기를 나는 바라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엄청난 상속을 해주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그리고 또 덧붙인 말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들이, 즉 내 자식들이 내가 받았던 이 믿을 수 없는 행운, 그러니까 자신이 마이크로소프트라는 것을 만들어서 이런 세계 최고의 부자 중에 한 사람이 된 이런 것을 믿을 수 없는 행운이라고 이제 표현한 거예요. 그런 믿을 수 없는 행운과 또 그런 아버지를 둔 자식이라는 좋은 기회, 그것 때문에 그들의 능력과 그들의 노력이 빛이 가려지지를 않기를 바랍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빌 게이츠의 재산은 얼마일까요? 지금 현재 뭐 이제 주식이 워낙 많으니까 주식 가격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 자산은 매일 달라집니다. 하지만 지금 얼추 1,000억 달러가 넘습니다. 제가 이제 어제부로 한번 계산을 해봤더니 한 1,080억 달러 정도의 자산이 됩니다. 빌 게이츠는. 그러면은 이 경우에 1%만 상속을 받아도 10억 8천만 달러의 상속을 받는다는 것인데 뭐 그걸 세 명이는 나누면 뭐 한 3억 뭐 5천 정도? 뭐 3억 4억 정도인데 야 3억 달러를 상속해줘? 에이 그것만 갖고도 충분하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들의 세계에서 말하는 2억, 3억은 사실은 별거 아니거든요. 그럼 그런 차원에서 생각한다면 뭐 3억이냐 4억이냐라고 바라보기보다는 자신의 전 재산에서 1% 미만만 상속시켜 줄 것이다라는 그 퍼센테이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큰 의미를 둘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또 돈 하면 빠질 수 없는 인물이 있죠. 네. 자, 다 나왔잖아요. 요즘에는 돈 하면 빠지지 않는 인물이 누구예요? 네. 일론 머스크. 자, 일론 머스크 소식이 하나 더 있는데 빌 게이츠와는 좀 다른 이유로 오늘 뉴스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그는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정보효율부가 인공지능을 동원해서 그 부처 공무원들이 나누는 대화를 감시하고 어찌 보면 도청이죠. 감시하고 있다라고 이제 로이터 통신이 폭로를 했습니다. 연방환경보호국 소속 직원들은 정보효율부가 직원들 간의 대화에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적대적인 발언을 하는 것이 있는지 또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 어떤 비난을 하는 그런 발언이 있는지 이런 걸 보기 위해서 AI를 활용해서 그들을 감시하고 도청하고 있다라는 말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환경보호국 소속 직원들이 한 말입니다. 그러면서 한 소식통은 우리는 그러니까 그들이라는 것은 연방 정부를 말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위시해서 일론 머스크 그들들 특히 이제 여기 일론 머스크가 좀 많이 표적이 되고 있어요. 그들이 반 트럼프 혹은 반 머스크적인 언사를 찾고 누가 하나라고 찾고 있다는 소리도 들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실제로요, 그 연방환경보호국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에 대대적인 감원 등 아주 극심한 칼바람을 맞은 아주 대표적인 연방 부처 중에 하나로 지금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연방환경보호국 지도부는 직원들을 감시하기 위해서 AI를 사용해서 도청 또는 감시를 했느냐라는 언론의 그 질문이 쇄도하자 그에 대한 답변에 이렇게 했습니다. 노 코멘트로 답하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노 코멘트가 어떤 상황에 쓰이는지를 잘 알고 있죠. 네. 그렇게 따진다면 이건 완전히 직원들을 도청한 겁니다. 현 정부를 비판하는 직원들을 속아내기 위한 도청인 셈인데요.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이런 행위가 공공연히 이루어지는지 참 참담한 그런 심정입니다. 네, 트럼프 행정부의 갱단 소속 범죄자라면서 엘살바도르 수감시설로 추방된 사람들이 200 몇십 명이 됩니다. 그런데 그 200 수십 명 중에서 90%는 범죄 이력이 없는 사람들이다라는 지적이 뒤늦게 나왔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미국에서는 조직 소속이다, 조직 단원이다라고 규정을 하면서 추방한 그 베네수엘라 국적자 238명의 그 법률 기록과 또 미국 정부의 그 성명 내용을 다 비교해서 분석해 본 결과 약 90%가
범죄 전과가 확인되지 않았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중범죄에 해당하는 범행으로 기소되거나 또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238명 가운데 딱 5명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성범죄와 뭐 절도 등의 죄명을 가진 사람은 3명, 그리고 불법 이민을 유도하는 그런 범행을, 그러니까 뭐 이제 조직원이죠. 불법 이민을 조직적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 사람들 2명 적발돼서 여기 포함이 됐다라는, 그래서 5명 빼고는 이런 중범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불법으로 미국에 들어온 자체가 범죄지 뭐 그렇다면 뭐 할 말은 없습니다만은 뭐 그거 빼고요. 일단 불법으로 왔다는 건 누구나 다 아는 거니까. 그래서 나머지 인원들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보니까 뭐 아주 단순한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람 정도, 또는 뭐 이민법을 단순히 위반 뭐 그런 정도 외에는, 그 외에 정말 무슨 대단한 그런 중범죄 전력은 거의 다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 범죄와의 연관성이 없는 이들이 90%가 넘는다라면서 이런 결과는 트럼프 행정부가 엘살바도르로 내쫓은 그 이민자들을 무슨 근거로 폭력 범죄자다라고 이렇게 색칠을 해서 내쫓았는지에 대한 강한 의구심을 갖게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블룸버그 통신은 사실은 그 보수 성향의 언론사인데요. 이 보수 성향의 언론사가 이렇게까지 얘기했다라는 것은 정말 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앞서 그 미국 정부는 불법 이민자 추방의 속도를 내기 위해서 이 적성국 국민법이라는 것을 적용했다 그랬죠. 그런데 이 적성국 국민법이라는 것은 이 법안의 설명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전쟁 시에 적대국의 국가, 그러니까 우리와 전쟁을 하고 있는 상대국, 전시의 적국 국민을 신속하게 추방할 수 있도록 한 법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차 대전 때 일본이 막 그 진주만 공습하고 그럴 때 미국의 그 전쟁을 하는 맞상대 적대국이 일본이잖아요. 그런데 그 전부터 미국에서 살고 있는 일본인들, 그들을 추방하거나 어디로 이제 몰아갖고 좀 제한하는 그런 행위를 할 때, 그런 조치를 취할 때 이 적성국 국민법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때가 언젠데 지금 21세기에 이런 걸 하느냐,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적성국 국민법을 적용해서 엘살바도르 출신 사람들을 테러범 수용소로 다 보낸 거거든요. 이번에 238명을. 그러나 추방자 중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범죄 조직과 무관하거나 또는 심지어는 합법 체류자, 영주권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합법 체류자 신분을 갖고 있었다라는 이런 지적에 대해서 미국 내에서 지금 논란이 크게 일고 있습니다. 심지어 영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쫓겨난 거예요. 글로 간 거예요. 그 나중에 막 그 부인이 미국에서 소송하고 그래서 알아보니까 진짜 영주권 갖고 있는 거 맞네. 그래서 연방정부에서 시인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우리의 행정상의 실수로 이런 일이 발생했다라고 시인했어요. 자, 그러면 그 사람을 데려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데려오기 위한 조치는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도 지금 취하지 않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자,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에 따른 대한민국의 그 조기 대선이 이제 실시되죠. 6월 3일로 확정이 됐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LA 총영사관을 비롯한 미국 내 각 공관이요, 이 본격적인 재외선거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자,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 대한민국 영토 외에 거주하면서 현지 영주권이나 또는 뭐 그 다른 비자를 갖고 있으면서 대한민국의 그 국적을 그대로 혹시 갖고 계신 분이 계신다면 현지에서 투표하셔야 합니다. 하셔야 합니다. 말이 좀 그러네요.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한국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관리를 위해서 LA와 뉴욕 등 주요 지역에 재외선거관리관을 파견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일단 LA, 뉴욕, 시카고, 애틀란타 이런 대도시에는 관리관이 한 명씩 파견됩니다. 자, LA 총영사관은 웹사이트에 국외 부재자 신고 및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 안내문을 게시했습니다. 이미 LA 총영사관 웹사이트에도 있습니다만은 다른 영사관 웹사이트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고, 일단 외교부나 또는 중앙선관위 사이트에 가면 다 있습니다, 이거. 자, 이 안내문에 따르면 재외선거의 경우에 선거일 40일 전인, 그러니까 이달 24일입니다. 얼마 안 남았죠? 선거일로부터 40일 전이 언제냐? 이달 24일. 그러니까 이달 24일까지 국외 부재자 신고 또는 재외선거 등록을 마쳐야 투표가 가능합니다. 이 한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거나 말소된 영주권자로 지난번 선거였던 22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에 재외선거인 명부에 등재되지 않은 사람들은 등록 신청을 해야만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또 미국에 잠깐 관광 온 사람들도 여기서 투표를 할 거면 그렇게 신청을 해야 합니다. 또 지난번 선거에서 재외선거인 명부에 등재가 됐더라도 이름이나 여권번호 등등이 바뀌었다면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바뀐 것 어떤 게 바뀌었으면 신청해야 되느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름, 여권번호, 생년월일이 바뀔 리는 없죠. 네. 그다음에 등록 기준 지역, 그러니까 주소지, 또 나의 이메일이 바뀌었다거나 또 내 전화번호 같은 것이 바뀌었다면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자, 신고서는 한국의 한국의 중앙선거위원회 홈페이지나 이메일, 서면 등으로 이제 바로 보내면 금방 끝납니다. 자, 재외선거는 LA 총영사관을 비롯해서 공관과 또는 별도로 지정된 장소,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많은 데는 총영사관이 좀 머니까 투표소를 하나 마련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LA 지역 같은 경우에는 LA 한인타운에 있는 총영사관에 투표소도 있지만 그로부터 한 1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 오렌지 카운티, 요즘은 뭐 여기 우리 한국 분들 더 많이 삽니다. 오렌지 카운티에는 총영사관이 없죠. 그런데 거기에는 이 투표소를 따로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LA, 뉴욕, 뭐 시카고, 애틀란타 이런 대도시에는 총영사관 외에 한두 곳, 또 아니면 뭐 한인회관 이런 곳에 투표소가 마련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직접 가서 하는 직접 투표로 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기간은 언제냐? 재외선거는요, 미리 합니다. 미리. 본선거는 6월 3일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6월 3일로부터 14일 전인 다음 달 20일부터 25일까지, 6일 동안 현지에서 실시됩니다. 한국 국적 갖고 계신 분들은 모두 다 가능한 한 투표권을 행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끝소식입니다. 심혈관 질환 위험을 높이는 요인으로 꼽히는 야간과 주간 교대 근무, 낮에 근무했다가 또 그러니까 일주일 낮에 근무했다가 다음 주에는 또 밤에 근무했다가 뭐 이렇게 교대 근무를 하는 사람도 밤에는 뭔가 식사를 하지 않고 낮에만 식사를 하는 패턴을 갖는다면 이 심혈관 위험을 낮출 수 있다라는 임상시험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하버드 의대 프랭크 티어 교수팀은 젊고 건강한 20명을 대상으로 야간 근무를 하게 하고 식사 시간을 통제하면서 심혈관 질환 위험을 측정하는 시험을 실시했습니다. 연구팀은 야간 근무자도 야간에 근무는 하지만 무언가 식사를 하지 않고 낮에만 식사를 하면 이 교대 근무로 인한 심혈관에 대한 부담, 또 심혈관 어떤 위험 증가 이런 것을 좀 피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주간과 야간 이 교대 근무와 관련된 심혈관 건강에서 식사 시간이 어찌 보면 수면 시간에 내가 언제 자는지 그 수면 시간보다도 더 큰 위험 요소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내가 수면 패턴이 밤에 자다가 다음 주 일주일 동안은 또 밤에 일하고 낮에 자고 이걸 교대하는 건 이제 수면 패턴이 바뀌게 되잖아요. 그 수면 패턴이 바뀌는 것도 좀 위험한 일이긴 안 좋은 일이긴 하지만 그것보다 더 위험한 건 그 때문에 식사 패턴이 바뀌는 게 더 위험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저도 사실 한때는요, 그 방송국에서 아침 뉴스 앵커를 10년 이상 이렇게 하면서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출근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막 억지로 힘들게 일어나서 출근하고 일하고 하면서 그 당시에는 좀 이런 비슷한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너무 일찍 일어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제 건강에 혹시 좋지 않은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 때문에 좀 달리기 등 운동을 좀 당시에는 좀 요즘은 뭐 너무 게을러졌지만 그 당시 열심히 좀 운동 같은 거 했던 그런 기억이 있었는데 그 운동을 열심히 했던 이유도 방금 말씀드린 그런 그 위험성 이런 게 좀 신경이 쓰여서 그랬었습니다. 자, 어쨌든 자신이 현재 처해 있는 그 상황에서 최선의 방법으로 건강들 잘 챙기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마칩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